스루프타임즈 2023년 7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 0.6%, 수익 감소로 역성장 면에 한국은행이 보도를 했습니다.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분기는 0.3%인데 전분기보다 0.6%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 0.3%에 0.6%가 성장했다는 얘기인지 더하면은 0.9%라는 얘기인지 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2분기까지 얼마 성장했다 전년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더 좀 편하지 않을까 봅니다만 분기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격 하락, 석유로 가격 하락, 또 이 수입이 감소한 역량, 이런 게 표현이 돼 있고, 수출 얘기도 좀 표현이 돼 있고, 민간 소비, 또 서비스 소비,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DP란 게 뭐냐 그러면은 위키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더한 것이 국내 총 생산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I라고 되어 있는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유무형 자산 투자도 있지만 이거에 의해서 기업들은 또 감가상각을 해내죠. 총 제조 비용을 또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재고 투자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재정원가 회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스루프 관점에서 바라보는 때는 마이너스 성장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즉 디프레이션 저성장의 기조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재도발, 뉴시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뭐 허구한 날 쏴대니까 이게 18일 오후에 또 뭐 켄터키함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고 요것은 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거에 대한 또 이틀 만에 재도발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13일 날 공개한 탄도 미사일 발사 장면이고요. 일본 데일리 뉴스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이지 밖에 이미 낙하로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고요. 또한 7월 19일에는 대피 요령 보도도 일본 쪽에서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 핵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제주기지 입항 전략 핵잠 떠난 지 3일 만에 또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의 완성을 허락할 수 있을까?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충근 박사의 이 유튜브 내용인데요. 북한 화성 17호 2022년도에 4회 발사 모두 실패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은 물론 세계 정치구도에 대변혁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먼저 핵무장을 하진 않지만 한국이 만약 핵무장 한다고 그러면은 일본은 뭐 자동 핵무장이다 이렇게 되고 일본의 실질적인 능력은 결심만 하면 내일 아침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왜 이러한 재력이 있냐면은 일본의 공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항해 가능
거리가 길고 막강한 타격을 보유한 군함을 건조했었다. 일본은 1890년대 중반에 최초로 자체 제작한 강철 전함을 진수했고 1922년 일본 최초의 항공모함도 진수했다. 이런 이 산업 능력으로 봐서 피터 자이안이라는 지정학자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아소시가 한 얘기인데요. 만약 대만에서 대규모 유사가 발발한다면 그것이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이 전혀 이상치 않다. 만약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만을 방위해야만 할 것이다. 2021년 7월 6일 니케이 아시아 매체를 통해서 보도 내용입니다. 일 반경 능력 북중 겨낭 하나 난세이 저도의 장거리 미사일 부대 배치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검토를 했지 아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군사비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이 541억 8천만 달러, 한국이 502억 8천만 달러. 이렇지만은 2027년도에는 국방비 기준 세계 3위가 될 예정이다. 매년 2%씩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은 세계 3위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아소시가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한다고 그러면은 충분 조건 논리로 설득하려면은 이 표현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빼먹었어요. 이 아소시가 추가로 설명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꽤 많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여름 마스크 다시 써야 하나 코로나 5만 명 육박 독감도 확산. 머니투데이 보도 내용입니다. 일주일마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10만 명당 발생 추이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감기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확산하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기회가 줄어 마스크를 열심히 썼다는 얘기죠. 면역력이 떨어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독감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 이제 다 이제 무효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또 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또 백신 팔아먹는 장사가 또 될려는지 다시 한번 새로운 코로나가 나오려는지 그거 모르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코로나가 나온다 그러면 세계가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겠죠. 2023년 7월 21일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주제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거래, 시세 조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99차 공판이었다.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특별사면대에서 나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슨 뇌물 사건 이런 거로만 그게 풀려 가지고 나온 거지. 아직까지 말하자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것이 엘리엇이 매우 꽁하다기보다는
불만을 품고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죠. 이것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지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곧 100차까지 공판이 일어날 모양입니다. 엘리엇이 자기네들이 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 경우는 딱 두 번뿐이 없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한번 당했대는데, 예, 그것에 대한 보복이 어디까지 갈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3년간 89차례의 재판에 참석했다. 이렇게 3년 동안에 89차례 재판에 참석하면서 언제 경영을 할 시간이 있겠는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만은, 한국 법원에서 99자 공판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법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삼성 이재용 씨를 죽이겠다는 거로 언뜻 보이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삼성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정권도 바뀌고 해서 그렇게 되려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삼성을 죽이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도 계속 공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에 이 특별사면으로 나오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재용 회장은 자식한테 상속해 줄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회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삼성 오나가의 지배는 이재용 회장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자연사 하기 전까지는 삼성 회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9자 공판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 살리기 같기도 하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항상 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3%입니다. 7월 25일 현재 삼성물산은 18%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가 삼성물산하고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지분을 이렇게 외국인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경영권에 대한 어떤 휘둘림, 간섭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면은 삼성준법위원장 이재용 경제위기 헤쳐나갈 사령탑이라고 옹호하는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경련이 이제 해체되고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출범할 때 4대 그룹 삼성, SK, 현대차, LG 여기가 다시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찬희 삼성준법 감시위원장이 표현한 것에는 대한민국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위원장이 삼성의 정경련 복귀 전제로 정경유착 근저를 꼽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 그러나 이제 한경련 회원 자격은 유지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이 정경련이 이름을 또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경협, 근데 한경원이 되는데도 종속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격은 유지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그 준법위원장은 이재용 씨가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잘해서 칭찬하면 차별, 핸드폰 지적하면 인권, 학선 인권조례 손본다. 조선비즈 보도 내용입니다. 아직 제가 기침이 아직 남아있네요. 차별,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 등 학생 인권조례 일부 개정 전망, 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방안 입법 추진, 교사들 악성 민원 혼자서 처리 않도록 민원 창구 논의,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뭐 거의 1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이 그 서초 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얘기 어저께도 좀 소개를 한 게 있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이런 뉴스들인데 24일자 뉴스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뉴스들이 도배가 된 게 교권 옹호에 대한 뉴스들이 쭉 있어요. 여기 뭐 초등학교 5년생은 수업 중 교사가 반항하다 변기 뚜껑 들고 대치 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뭐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서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제 견해는 말씀을 더 추가로 안 드리고 싶은 상황이 됐는데 조금 좀 다시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좀 단순하게 좀 보자. 수요 공급 관점으로 보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 진상 손님을 어떻게 처리하나. 서울 지하철역 직원보호 문구 같은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교권과 같은 종업원권을 말하는 기업이 있겠는가. 그 인격체로서 존중해달라. 손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새끼들이 선생한테 지랄 발광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학원과 교육 서비스 분야, 이런 분야의 문제도 한번 취재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원에서는 이런 사태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졌다. 사교육이 문제다. 그 사교육은 학원과 교육 서비스 분야인데 여기에도 저는 이권 카르텔이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썩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뉴스를 모아보면서 하는 생각들이 하도 이제는 제 자신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애프터 매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갖다가 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없는 분노, 패자 없는 상실.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은 기분, 이런 은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북중 거세진 대남 심리전,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요즘에 왜 갑자기 대남 심리전 그것을 조선일보에서 했을까? 또 이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런 뉴스도 나오나 하지만은 그래도 좀 제가 정리를 해 본 건데요.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번 최근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 특정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큰 파장이 일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짜뉴스에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북한이 전시엔 그 약점을 총력을 다해 노릴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방첩사, 사이버사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수사에 시달리며 전시작전 수행 능력에 손상을 입은 상태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의 심리전 공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마저 정치 공작으로 매도됐기 때문이라고 그런 진단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익명으로 하는 거 아이디도 그거가 추적될 수 있는 실명제는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주민등록까지 있는 나라에서 이게 우리는 추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그러냐? 이게 또 인권하고 또 연결되려는지는 어떨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휴전 상태인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 및 언론은 제사의 권력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신문에서 읽는 게 다 사실은 아니다를 알아야 할 때도 있다. 사람을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건 진실이다. 그러니까 진실이 많이 은폐될 수,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닌 와일드한 열정에 대해 얘기한다. 그런 열정에 호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야 열정이 슬픔으로 변했을 때 그 슬픔을 견딜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제가 여기 뭐 가져온 그 내용의 추천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진 않네요. 제가 이런 그 슬픈 뉴스를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위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야후 재판 세 곳이라도 보면 그나마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주요국의 심리전 영향력 공작 대응에 대한 앞에 뉴스에 나라별로 대응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휴전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낼 때입니다. 앞선 그 북한의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 휴전협정 70주년 버금 그 즈음에서 나온 얘기로 그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조선일보의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US 투데이 크리스티안 안이라는 기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가장 긴 전쟁을 끝낼 때 아니냐. 그래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문재인 정권이 얘기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잊혀진 전쟁이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오래 지속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북한의 변명가로 낙인시키게 했다. 순박한 사람으로 표현하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 US 투데이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렇게 생긴 여자분인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화협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의견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여자 군인도 최전방 여군 초소장 남다른 꿈 해가지고 백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중위인데 자기는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군인이 됐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중이 포부는 힘 닿는 데까지 나라 열심히 지키고 싶다. 평화협정은 북한이 우리를 계속 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맞이해서 함께 피 흘린 그날처럼 유엔 참전 22국 한국서 제외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초청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태국 정부 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한
모습을 찍은 모양인데요. 이분이 뭐 태국 대표로 오시는 분인데 아마 군인 출신 같죠. 이 체격이 당당하고 떡대가 좋은 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뒤에 있는 친구는 경호원들인 것 같은데 요 여자는 한국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경호원인 것 같죠. 뭐 태국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자관이 이렇게 그 경호까지 해가면서 요거는 또 무슨 이 통신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 진행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잘 찍혔네요. 태국도 참전했었다는 거,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새삼 저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이 호주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니까 한미일 합동훈련인데 이것을 어, 다국적 군사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땅에서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실시했다. 이러고 봐서는 지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만약에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다국적군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러시아에서 100만 명 유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혁명의 규모다. 일본 매일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 연구소가 그 보고서를 이렇게 그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100만 명 정도 나오면서 결국 돈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약 4조 루블 국외로 이전했다고 분석을 했답니다. 요거를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맞아들여야 된다. 이주자들을 그 수용해서 경제 성장에 살려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돈 들고 오는 러시아 사람들 땡큐 웰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러시아 내에서도 중산층 정도 될 거고 나이대도 좀 젊은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 안 돌아가면은 인구 감소를 초래해 러시아 경제가 위험한 구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죽고 싶지 않다 해서 도망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역이나 애국하지 못하는 놈들이라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얘기할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난 얘기로 러시아 애들은 이렇게 그래도 땅으로 도망갈 때라도 있지. 남한은 어떠냐? 남한은 한국은 섬입니다. 일본처럼 북한한테 막혀가지고 만약에 내부에 어떤 이 정권이 그 독재 정권이고 나쁜 정치를 해가지고 국민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데라면은 누군가는 일제 시대 때처럼 독립운동을 위해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살았던 거지 탈출하고 싶었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 한국에서 제주도를 통해서라든지 일본 등으로 밀항을 해서 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예. 그런 사람들이 좌파였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런 만약에 이주를 한다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기 쉬운 나라는 아니다. 비행기로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진 않지만은 도망갈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한국의 순회금융자산 1,000조 원, IMF는 가계부채 축소 필요하다. 중앙일보 일본판인데요. 한국의 순외 금융자산이 110조 엔, 약 1,000조 원 수준이다.
이게 그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계부채는 엄청 우리가 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빚을 안 갚고 뭔가 이 예금이나 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내 투자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국민 개개인이 아니고 뭐 기업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는데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또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 되겠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계부채를 갚으라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런 기업부채는 뭐 어떡하란 얘기냐? 요게 이제 그 궁금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필요한 경기 자극책을 주저하지 마라. 18일자 일본 경제신문 조간사설 제목이다라고 석간후지에서 얘기하면서 요거 우루를 범하는 얘기다. 헤이세이 거품 붕괴 이후 25년 이상 만성 디프레이션에 계속되어 온 일본에 관해서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긴축 재정이나 소비세 증여를 요구하는 한편 구조개혁을 권장해온 니케이가 중국에 관해서는 재정 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를 범해 요게 번역이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 봤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일본은 아니지만 중국은 시진핑 독재 정권에는 재정 이 발동, 출동 이런 거 무리수도 좋은 곳이다. 중국은 요렇게 이제 이 일본 그 경제신문이니까 니케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에 주로 부동산 개발 주도로 국내 총생산 GDP를 끌려 올렸었다. 그러나 상하이 등 대도시 중산층 저축 대신 두 번째 아파트를 구입해 상승을 기대했었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가격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밟았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계속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계속 뉴스 보도를 내고 있는데, 아까 그 GDP 뭐 이런 거를 보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거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대출 금리도 좀 인하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본 유출도 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방 정부는 그 재정 출동은 그 지방 정부 주도지만 주로 그 토지 사용권 판매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돌아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구매자는 적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구채를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우선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책을 취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결론은 이 트렌드를 멈출 결정하는 결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두운 중국 경제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뉴스죠. 근데 이 그래프는 그 빨간 선은 실업률인데 이게 내려가는데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이제 제대로 했고, 그래서 부동산 그 투자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업률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본가 미국에서 버려져 가고 있다. 사실 트럼프 정책을 고스란히 바이데노믹스라고 있는데 바이든노믹스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붙일 텐데 발음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동학경제 온라인 뉴스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공동화, 트리클 다운 경제학을 비판. 이게 아마 낙수 효과일 겁니다. 트리클 다운이. 일본에도 육박한 시장 개방, 규제 완화를 부정. 어, 규제 완화들을 많이 해라는데 요즘엔 그 규제 완화를 부정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아니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고용법, 인프레 억제법, 칩스 투자 과학법 세 개의 법률이 이게 보호주의적 산업 정책이다. 자유주의 이제 포기했다. 미국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에 관련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장 질라고 해서 생존하려고 지금 생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다들 고민하는 중이죠. 좋은 미국 재현을 도모하다. 왜냐하면 중간층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트럼프의 정책을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포퓰리즘 경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큰 정부로의 회귀가 단순히 국내 산업의 중시나 자유무역 부정 등의 한나라 중심주의, 보호주의에 달하게 되면 세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뭐 이렇게 완만하게 표현했는데 미국이 보호주의로 가면은 원래가 그랬었는데 2차 대전 후에 패권 국가가 되면서 자유주의를 내세웠었는데 이제 가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부상 때문에 보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에 맞춰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 요런 게 미국의 지금 분란 상황하고 한번 그냥 상징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만 유사를 연출하는 미국을 탈 수 있는 무사 기시다 총리, 일본이 미중 전쟁을 유발시킬 위험도. 아까 아소 따로 씨의 이 발언 이런 거를 부인하는 이런 내용들의 글입니다. 한번 이거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재 자민당 이 정권에 대해서 행보를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사람입니다. 중국은 평화리에 대만을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무기도 팔아먹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인도, 지는 중국, 귀찮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구 주역과 일본 관계법을 생각한다. 해가지고 이 이또융이라는 방위대 교수인데 공무원이었고 인도 주재 공무원이었는데 인도에서 이 근무를 해가지고 인도를 많이 잘 아는 사람이고요. 콘도 오스케 사람은 현대비즈니스 편집 차장으로 돼 있는데 두 사람이 대담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전 스가 총리가 101명의 이 경제인을 대동해가지고 4일부터 7일까지 7월 달에 갔다 온 모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이제 인도를 접근하고 있느냐? 아베가 젊었을 때 일기 정권을 잡았을 때 젊었을 때 인도 총리를 만나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경제인이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먼저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이 코드는 사실은 아베 총리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디 정권은 힌두 민족주의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단일하고 가 아니고 연방국가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나라라고 파악하는 편이 좋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방침이나 정책이 틀려가지고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인도에 대해 정치는 열정이고 경제인들은 냉랭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만의 신간센을 풀었지만은
지금 이 인도 신칸센을 한다고는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계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 일본보다도 먼저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주재원이니까 봤겠죠. 한국은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어 인도 국내용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등 다른 나라에도 출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대대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스즈키가 좀 같지만 이후 행보는 아주 느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 총리가 현 총리를 뒤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101명의 경제무사들을 대동해서 인도하고 잘해보자라고 갔다는 얘기의 뉴스입니다. 요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우리나라는 해상호 중국의 1대1로가 아니고 우리로서는 인도하고는 좀 친하죠. 그리고 스탄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는 친해져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